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산업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곳은 청와대도 국회도 아닌 바로 지상파 방송국의 광고 영업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철옹성 같던 거대한 미디어 제국의 성벽이 우리 눈앞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맹렬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공중파 드라마 시청률 0.3%라는 방송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충격적인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잠든 심야 시간에 송출되는 애국가 시청률보다도 낮은 그야말로 처참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아주 작은 전조현상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가 받아든 2025년의 재무 성적표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한 해 사업 적자만 무려 996억 원. 창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산산조각 났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당시에 적자 935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재앙적인 수치입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을 때는 전 세계 경제가 함께 휘청겼지만 지금은 유독 한국의 전통 미디어 산업만이 홀로 벼랑 끝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불운이 아닙니다. 2023년 553억 원, 2024년 881억 원, 그리고 올해 996억 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마이너스 행진은 마치 거대한 타이타닉호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는데 선원들이 물을 퍼내는 속도보다 차가운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통계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한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지배했던 거대 방송국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치명적인 붕괴의 도미노를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함께 방송국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구체적인 장부의 숫자를 한 겹 더 벗겨볼까요?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과거 미디어 제국의 거대한 혈관이었던 광고 수익의 붕괴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KBS의 핵심 수입원인 광고 매출은 무려 62%나 허공으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전체 수입의 32.5%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기둥이 불과 10년 만에 11%라는 초라한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죠. 일반적인 글로벌 기업이 핵심 캐시카우의 60%를 잃었다면 시장에서는 이미 파산 선고를 내리고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다급해진 방송국은 시청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수신료라는 마지막 동아줄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년 300억 원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보지도 않는 채널에 왜 내 피 같은 돈을 내야 하느냐는 대중의 차가운 분노가 납부 거부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진 겁니다. 숨을 쉬어야 할 두 개의 폐가 동시에 쪼그라드는 치명적인 다발성 장기 부전 상태인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처절한 생존 게임이 비단 KBS 한 곳만의 문제일까요? 상업방송의 최전선에 있는 SBS 역시 광고 수입이 542억 원이나 날아가며 충격적인 세 자릿수 적자에 늪에 빠졌습니다. 당시 SBS 내부 경영진의 입에서 지금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겪는 비상 상황이다 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을 정도입니다. 결국 매년 해오던 신규 채용마저 대폭 축소하며 생존을 위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지상파보다 트렌디함을 무기로 내세우던 종편 채널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JTBC는 2022년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엄청난 메가 히트작을 터뜨렸지만 그 눈부신 성공조차도 구조적으로 무너져가는 조직의 균열을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무려 584억 원이라는 거액의 적자를 덮어쓰고 80명에 달하는 묵묵히 일하던 현장 직원들을 내보내는 뼈아픈 구조조정에 칼바람을 맞아야만 했죠. 가장 화려해 보이던 방송, 미디어 생태계 전체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와중에 혹시 저 너머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종이 신문들의 상황은 어떨지 짐작이 가십니까? 방송국보다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추락하고 있는 곳, 바로 종이 신문 시장입니다. 신문 산업의 현주소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시적 지표는 다름 아닌 신문 용지 소비량입니다. 2002년 무려 137만 톤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던 이 거대한 원자재 수요는 스마트폰이라는 모바일 혁명이 시작된 2011년 85만 톤으로 꺾이더니 2021년에는 41만 톤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에는 29만 톤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경제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불과 20년 만에 한 거대한 산업파이의 4분의 3이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것은 마치 거대한 공룡들이 빙하기를 맞아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멸종의 궤적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경제적 카운터펀치가 날아들었습니다. 독자들이 떠나며 매출이 급감하는 와중에 신문을 찍어내는 필수 원가마저 폭등한 것입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지업체들의 기습적인 신문 용지 가격 인상과 공급량 담합 행위에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자재 공급망의 카르텔이 가뜩이나 위태로운 전통 매체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이중고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결국 120년이라는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신문마저 광화문 한복판 지하에서 25년 동안 쉼없이 돌아가며 뉴스를 뿜어내던 거대한 윤정희의 심장을 영원히 멈추고 자체 인쇄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은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동일한 경제적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0년 역사 동안 닉슨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워터게이트를 보도하며 저널리즘의 성지로 불렸던 워싱턴 포스트조차 올해 2월 전체 기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300명을 한꺼번에 해고했습니다. 세계 2위의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라는 거대한 빅테크 자본이 오너로 버티고 있었지만 1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영업 적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틴 베런 전 편집국장은 이를 두고 순식간에 공들여 쌓은 브랜드를 스스로 파괴한 비극이라며 개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본력조차 붕괴하는 신문사를 살려내지 못했다면 도대체 한국 미디어들을 이토록 처참하게 병들게 한 진짜 근본적인 바이러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흔히들 방송국이 망해가는 이유를 물으면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시장을 다 잡아먹었으니까. 그렇지,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짚어드리자면 거대 빅테크 플랫폼들은 그저 이 거대한 붕괴를 앞당긴 외부의 촉매제였을 뿐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언론의 심장부, 가장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 진짜 범인의 이름은 바로 신뢰의 파산입니다. 한 국가의 화폐가 시장에서 가치를 유지하려면 중앙은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필수적이듯 언론이라는 시스템은 대중의 믿음 없이는 단 하루도 기능할 수 없는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조사기관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데이터를 함께 보시죠. 현재 한국 뉴스의 신뢰도는 조사 대상 48개국 중 무려 37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PR 컨설팅 그룹 에델만이 전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27위, 사실상 지구촌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지표는 2024년 조사에서 한국인 응답자의 39%가 나는 일부러 뉴스를 보지 않는다며 능동적인 뉴스 회피를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뉴스가 단순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을 넘어 이제는 대중의 일상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쾌감만을 던져주는 유해 물질로 치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가 이토록 척박하게 오염되었을까요? 이 기형적인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2000년대 초반의 익숙한 풍경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해부해 봐야 합니다. 당시 지상파 방송국의 광고 영업팀은 대한민국 자본주의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밤 9시부터 11시 4천만 국민의 시선이 한 화면에 고정되던 이른바 황금 시간대의 트래픽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업의 로고를 띄우기 위해 내로라 하는 대기업 임원들조차 돈 보따리를 싸들고 줄을 서야 했고 방송국은 그들의 제안서를 입맛대로 고르는 슈퍼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2005년 기준 방송사 전체 매출의 무려 78%가 순수 광고 수익에서 창출되었으니 이들은 사실상 저널리즘 기관이라기보다 전 국민의 안구를 담보로 막대한 지대를 거둬들이는 독과점 대행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철옹성 같던 독점의 시대가 끝나고 201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 모바일 광고 시장이 폭발하며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자 위기에 몰린 방송과 신문들은 생존을 위해 아주 치명적이고도 위험한 독약을 삼키고 맙니다. 바로 대중의 정치적 양극화를 이용한 정파성의 상업화입니다. 진보 성향의 시청자에게는 보수 진영을 향한 분노를, 보수 시청자에게는 진보 진영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정밀하게 타겟팅하여 팔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 내 편을 들어주는 방송에 열광하는 충성도 높은 극단적 지지층이 결집하자 단기적으로는 달콤한 마약처럼 트래픽과 수익이 방어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마치 동네의 조용한 카페에서 향긋한 커피 대신 도수가 높은 독주만 팔기 시작한 것과 똑같습니다. 매일 찾아와 자기들끼리 언성을 높이는 소수의 극단적 단골들만 남고 조용히 세상을 읽기 위해 커피를 찾았던 상식적인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 피로감과 불쾌감을 견디지 못하고 전부 다 떠나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치적 혐오와 분노로 얼룩진 이 위험한 콘텐츠의 늪에서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광고주들은 과연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까요? 최근 한 조사 결과는 이 씁쓸한 현실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중이 신문을 불신하는 압도적 1위 이유, 무려 57%의 응답자가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뉴스가 세상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찌그러진 확성기로 전락해버렸다는 뼈아픈 방증이죠. 여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에게는 아주 특수하고 치명적인 변수, 이른바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거대한 해일이 덮쳤습니다. 행동경제학의 넛지 이론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기본값으로 설정된 것을 굳이 바꾸려 하지 않는 강력한 관성을 지닙니다. 과거 KBS 수신료는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조용히 마치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한 달 2,500원이라는 크지 않은 금액이었기에 대다수 국민은 내가 이 돈을 내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납부라는 관성에 몸을 맡겼죠. 하지만 2024년 법이 바뀌어 이 고지서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자 대중의 거대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자, 국민들이 생전 처음으로 청구서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내가 보지도 믿지도 않는 방송에 왜 내 지갑을 열어야 하는가? 라는 날카로운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신료 수입은 2024년 한 해에만 335억 원이 증발했고 2025년에도 연이어 320억 원이 추가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제도의 변화가 빚어낸 장부상의 손실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계좌로 들어가는 돈줄을 직접 끊어버림으로써 집행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집단적 불신임 투표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디어가 이렇게 자초한 위기 속에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을 때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우리와 완전히 정반대의 선택을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뉴욕타임스입니다. 그들은 2014년 미디어 업계의 전설이 된 이노베이션 리포트라는 치밀한 내부 보고서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에 잉크를 묻혀 파는 회사가 아니다. 완벽한 디지털 미디어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뼈를 깎는 자기 파괴적 혁신 선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수많은 엘리트 언론인들도 이 훌륭한 보고서를 앞다투어 번역하고 밤새워 연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세미나가 열리고 혁신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지만 정작 그 혁신을 현장의 매스로 사용해 환부를 도려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남이 처방받은 기적의 명약을 보고 정말 대단한 약이다라며 감탄만 늘어놓은 채 정작 암덩어리가 자라나는 자신의 몸에는 메스를 대지 않고 진통제만 삼키며 버틴 꼴이죠. 이처럼 돈줄이 마르고 신뢰마저 붕괴하는 이중붕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냉혹한 자본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수십억 원의 예산을 쥐고 있는 기업의 광고주라면 이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며 과연 어떤 합리적인 계산기를 두드렸을까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냉정하고 정확한 나침반은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돈을 쓰는 광고주의 입장에 빙의해서 이 시장을 한번 차갑게 해부해 볼까요?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광고 시장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온라인 광고 비중이 무려 59%를 차지하며 10조 원 시대를 활짝 연 반면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방송 광고는 고작 18.8%, 금액으로는 3조 2천억 원대에 초라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많이 봐서 TV를 안 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본질은 마케팅의 효율성 ROI, 즉 투자 대비 수익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과거 기업들이 수억 원을 들여 TV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허공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는 이른바 융단 폭격과 같았습니다. 시청률이 3% 나왔으니 대충 몇 명쯤은 받겠지 하며 막연한 기도에 의존하는 눈먼 돈에 불과했죠.
하지만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온라인 타겟팅 광고는 어떻습니까? 레이저 조중형을 장착한 최첨단 스나이퍼 라이플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35세 남성, 평소 골프에 관심이 많고 최근 포털에서 특정 브랜드의 드라이버를 검색한 사람만을 핀셋처럼 정확히 집어내어 광고를 노출합니다. 심지어 그 소비자가 광고를 몇 초 동안 시청했는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는지, 최종 결제까지 이어졌는지가 0.1초 단위의 빅데이터로 광고주의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꽂힙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회사 돈을 쓴다면 성과가 데이터로 증명되는 후자와 감에 의존하는 전자 중 과연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은 철저하게 계산된 합리성의 결과이며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마케팅 자본이 구글과 메타 같은 해외 플랫폼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경제적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방송국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나선, 이른바 데스 스파이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식당 주인이 가장 먼저 식재료비를 깎아버리는 최악의 패착과 같습니다. 재료가 부실하니 음식 맛이 떨어지고 손님은 더 줄어들고 수익이 악화하니 또다시 주방에 불을 꺼야 하는 처절한 악순환 말입니다. 방송국 역시 광고가 줄어드니 당장 제작비를 삭감하고 콘텐츠의 질이 폭락하니 시청자는 떠나고 그나마 남아있던 광고주마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실제로 KBS는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지난해 드라마 제작에 무려 11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쏟아부었습니다. 과거처럼 돈을 부으면 시청률이 나올 거라는 낡은 공식에 베팅한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야심차게 선보인 미니 시리즈 2편이 연달아 흥행에 참패하며 도합 107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만 고스란히 장부에 남겼습니다. 단순히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통적인 방송 제작 시스템 자체가 이미 시대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기능 부전 상태에 빠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돈이 마르고 시스템이 멈춰버린 이 참혹한 붕괴의 현장에서 조직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가장 무서운 탈출 러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거대한 배에서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짐을 싸서 떠나고 있을까요? 가장 거대한 재앙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이탈과 함께 시작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인적 자본의 도피라고 부르죠. 침몰하는 거대한 배에서 가장 먼저 짐을 싸서 탈출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조직 내에서 가장 영리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며 바깥 세상에서도 언제든 자신의 몸값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에이스들입니다. 예능의 패러다임을 바꾼 나영석 PD가 KBS를 떠난 것은 이미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송국의 허리를 든든하게 바치던 중견 PD들마저 앞다투어 사원증을 반납하고 거친 유튜브와 OTT 생태계로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0년 넘게 고품격 시사 라디오를 이끌며 실력을 인정받았던 민경남 PD마저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야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보장된 자리를 왜 버리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대로 있다가 조직이 망하면 결국 다 같이 수장되는 것 아니냐라는 서늘한 뼈가 담긴 대답을 남겼습니다. 한 전직 방송인은 내가 회사를 버린 줄 알았는데 나와 보니 시대가 이미 방송국을 버린 것이었다 라고 고백했죠. 낡은 위계질서 속에서 수십 명의 상색의 결제 도장을 받아야만 전파를 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방구석에서 1인 크리에이터가 기획하고 편집해 쏘아 올린 영상 하나가 수백억이 투입된 공중파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파급력을 발휘하는 이른바 미디어 권력의 대이동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국이 인재를 잃고 흔들리는 동안 종이신문 시장은 아예 현실 감각 자체를 상실한 채 기괴한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ABC 협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언론사들이 신문을 얼마나 찍어내고 실제로 얼마나 팔리는지 그 부수를 공정하게 인증해주는 공식 심판관 같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재무적으로 뜯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공정한 호각을 불어야 할 심판의 월급을 다름 아닌 평가 대상인 선수들, 신문사들, 이 직접 분담금으로 내고 있거든요. 이해상충의 끝판왕이자 금융시장으로 치면 기업이 회계법인의 뒷돈을 대주며 감사 보고서를 조작하게 놔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객관적 조사에서 국민의 신문 구독률은 6.3%라는 처참한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ABC 협회가 발표한 공식 유료 부수 데이터는 겨우 10% 남짓 줄어든 것으로 둔갑해 있었죠. 현장의 진실은 이 조작된 통계보다 훨씬 더 날 것이고 잔혹합니다. 수도권의 한 신문 지국장은 과거에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파지 버려지는 신문가 이제는 매일 도착하는 물량의 절반을 넘는다고 증언합니다.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잉크 냄새가 차에 가시지도 않은 빳빳한 새 신문들이 트럭에 실리자마자 곧바로 폐지 수거장으로 던져져 무게를 다는 저울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이 낭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기업의 광고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거대한 허위 지표를 생산해내는 조직적인 기만 행위인 셈입니다. 하지만 종이신문의 이 새빨간 거짓말이 세상에 들통나는 사이 이들은 생존을 위해 영혼을 팔고 훨씬 더 치명적인 디지털 악마와 굴욕적인 손을 잡고 맙니다.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줄도 모르고 뛰어든 이 거대한 저수지, 대한민국 언론을 하청업체로 전락시킨 그 무소불위의 권력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거대하고 굴욕적인 족쇄의 정체는 바로 초거대 플랫폼에 대한 완벽한 종속기입니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뉴스를 읽기 위해 해당 신문사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브라우저에 직접 타이핑해서 들어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대 포털 사이트의 뉴스 탭에 들어가 알고리즘이 뷔페 접시처럼 차려주는 수십 개 언론사의 기사들을 수동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의 포털 뉴스 도달률은 무려 69.6%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제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트래픽을 몰아주는 대가로 한국의 언론사들은 거대 포털로부터 합당한 콘텐츠에 죗값을 받고 있을까요?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발행 부수를 자랑한다는 조선일보 같은 초대형 매체조차도 네이버로부터 받는 연간 콘텐츠 제공료는 고작 15억에서 20억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오직 디지털 구독 수입 하나만으로 1년에 1조 3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협상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디지털 소장농의 비참한 수익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왜 한국 언론들은 이 불평등한 노예 계약을 과감하게 찢어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트래픽이 0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포털이라는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신들의 기사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심해로 가라앉게 됩니다. 물건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제조사는 언론인데 진열대의 위치를 정하고 가격표를 매기며 최종적인 광고 수익을 싹쓸이하는 것은 유통 독점 기업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기형적인 수요 독점 생태계가 완전히 뿌리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플랫폼 제국주의는 결국 뉴스라는 상품 본연의 퀄리티를 밑바닥까지 박살내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오래된 격언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미디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 포털의 알고리즘 안에서 생존하는 유일한 공식은 오직 클릭수를 긁어모으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충격, 경악, 단독 같은 자극적인 조미료로 범벅이 된 이른바 낚시성 기사들이 메인 화면을 점령하게 됩니다. 막대한 자본과 수개월의 끈질긴 추적이 필요한 진짜 배기 탐사 보도는 트래픽의 파도에 속절없이 휩쓸려 사라지고 유명 연예인의 SNS를 대충 베껴 쓴 가십거리만이 돈이 되는 비극적인 역선택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론의 품격이 떨어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직접적인 독화살로 돌아옵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수출 주도형 한국 산업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야 할 엘리트 기자들이 하루 종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만 쳐다보며 트래픽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기자의 38%가 이러한 무의미한 조회수 경쟁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감시자이자 경제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기능을 상실하면 그 피해는 왜곡된 정보 속에서 투자와 소비를 결정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방송국들이 그나마 안전지대라 믿었던 영상 광고 시장마저 글로벌 빅테크의 거대한 자본력 앞에 무참히 뚫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마지막 남은 광고 보루마저 처참하게 붕괴된 것입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은 광고가 없으니 광고 시장만큼은 영원히 우리의 독점 영역일 것이라는 안일한 착각이 빚어낸 처참한 결과입니다. 이제 내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최근 KBS의 2025 연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박장범 사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이제는 드라마 시청률이 잘 나와도 과거처럼 광고가 붙지 않는다며 모든 책임을 외부의 거대한 시장 환경 변화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조수연 이사의 반박은 뼈 아프고도 정확했습니다. 제 시청률과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두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은 시대의 거대한 파도 뒤로 숨으려 하고 이사회는 내부의 부패한 닻을 지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돈과 신뢰를 모두 잃고 벼랑 끝에 선 한국의 미디어들은 이대로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될까요? 아니면 기적적인 생존의 탈출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미디어 생태계가 마주할 미래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됩니다. 첫째, 뼈를 깎는 고통 끝에 뉴욕타임스처럼 완벽한 디지털 유료와 체질 개선에 성공하는 기적의 부활 시나리오. 둘째, BBC처럼 수익성 높은 예능과 드라마는 민간에 넘기고 재난방송과 심층 다큐멘터리 등 공영방송 본연의 핵심 가치로만 몸집을 줄여 생존하는 축소 생존 모델. 그리고 가장 끔찍한 마지막은 워싱턴 포스트의 대규모 해고 사태를 넘어 자본력이 약한 지역 언론들부터 줄도산하며 사회를 감시할 눈이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뉴스 사막의 도래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안일한 반론을 펼칩니다. 방송국이 강남과 여의도에 수조 원대 부동산을 가졌는데 쉽게 망하겠느냐? AI 기술을 도입해서 제작비를 혁신적으로 줄이면 된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눈앞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알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저당 잡히는 시한부 연명 치료에 불과합니다. 또한 아무리 AI가 비용을 줄여준다고 한들 대중이 저 뉴스는 믿을 수 없다며 등을 돌리면 기술은 그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붕괴는 결코 방송국 직원들만의 밥그릇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서 글로벌 지정학적 충돌, 공급망 붕괴, 그리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의 진짜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줄 신뢰도 높은 경제 감시자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상계엄 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보셨듯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72시간 만에 수천만 명에게 퍼져나가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끔찍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의 부재는 곧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투자 마비와 서민들의 자산 손실이라는 경제적 재앙으로 직결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극적인 썸네일에 손이 가기 전 딱 3초만 멈춰서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감정을 조종하려는 얄팍한 낚시인지 아니면 세상을 읽는 통찰력을 쥐어줄 진짜 팩트인지 말입니다. 그 날카로운 비판적 사고만이 탁한 쓰레기 정보가 넘실 때는 이 바다에서 여러분의 이성과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